유시민이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뭐 재단 이사장이 대단할 거는 없는데요. 노무현 재단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노빠들의 집산지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재단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여론 결집력이나 또 여론을 조성하는 능력이 있는 집단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노빠와 문빠가 분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권력을 바라보면서 참 무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빠를 하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빠라고 하면 이 MB 그 명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MB빠를 하던 사람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니까 또 박빠를 합니다. 그래서 빠 중에서 꾼들은 정권을 바꿔가면서 꾼을 하죠. 그건 뭐 보수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명박 빠를 하다가 또 박빠를 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농객이나 리더라는 사람들 외에 우리가 알기보다는 상당히 막는 브로커 형식의 빠들이 보수 진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빠를 해서 무슨 돈벌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권을 바꿔가면서 빠돌이를 해요. 그러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거짓거리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의 빠는 순수한 것 같지요. 개뿔로 순수해요. 좌파들의 빠도 보면 한벼슬을 하거나 과거에 노빠 하던 사람들, 노사모 있던 이런 친구들 보면 다 한 자리씩 챙겼지요. 또 더 나아가서 사업적으로 또 한 개씩 땡기기도 합니다. 문빠라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라 봐요. 지난번에 무슨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에 광고, 생일 축하 광고를 게재한다, 지하철에 게재한다 하던 사람들 과연 사업적으로 무관하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빠돌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결부되어져서 움직이는 것이지 순수한 빠라는 것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용을 당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지금 문빠와 노빠가 이제 상당히 서로 뭡니까? 갈라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재인이 노무현 추도식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재임 중에는 안 오겠다는 거는 나는 노무현 쫄병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 될 때까지 양정철이, 이호철이 그 두 사람이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처음에 끄집어내서 문을 대선 후보라고 했을 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문이 감이 되냐? 아니 비서실장하고 수석하고 했지만 그 사람 자체가 감이 되는 것보다 노무현이 시켜줘서 된 건데, 근데 그런 사람 국회의원도 한 번 안 한 사람을 대선 후보로 미냐? 그러니까 또 부산의 사상에 또 출마까지 시켜서 당선시켜가 2012년에 될 뻔하고 이번에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양정철과 이호철은 누구 빠입니까? 노빠지요. 노의 핵심적인 지지자이자 가신입니다. 그러니까 문빠 세상에 노빠 출신들이 한자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양정철과 이호철이 석연찮게 지금 도태된 부분이고, 또 그 두 사람 빼고도 수많은 노빠였던 사람들, 요즘 보면 서가번이나 이광재도 지금 한자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것뿐입니까? 김두관도 의원에 만족하면서 자생해서 사는 거지 한자리를 못하고 안 키워주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던 뭐 해수부 장관하는 친구나 행안부 장관하는 친구는 다 중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노빠 하던 친구들은 중간에 있던 사람들보다도 더 못해요. 자, 어쩌다가 노빠의 이런 차별 시대가 왔냐? 근데 최근에 이해찬이 이제 대표가 됐습니다. 당 대표가요. 이해찬은 노빠입니까? 문빠입니까? 노빠지요. 여기서 빠라고 하는 것은 파라는 뜻입니다. 노파, 문파.
뭐 그렇게 해석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노파인 이해찬이 얼마나 천대를 받았습니까? 문파에 의해서요. 2016년에 김종인을 압수하가 김종인이 칼질하는 척하면서 이해찬 공천을 안 줬지 않습니까? 이해찬이 세종시에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당선돼가 5달 뒤엔가 입당을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이해찬을 안 시키려고 청와대가 부흥이 모임이니 올빼미 모임이니 뭐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해찬이 그래도 남아있는 민주당에 동교동이고 뭐고 다 나가버리고 거의 노빠 아니면 문빠만 남아돼서 그래도 이해찬이 정치를 해본 이런 나름대로 내공으로 청와대가 원치 않는 당대표가 되었지요. 자, 과거에 박근혜 정권 시대에 대통령 박근혜, 당대표 김무성 충돌했지요. 그리고 또 이명박 시대에 대통령 이명박, 비대위원장 박근혜 충돌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이쯤 되게 되면 그림이 이것이 순탄하게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시민이 갑자기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이해찬이 하던 이사장을 이어서 갔어요. 이해찬과 유시민은 학교 다닐 때도 둘이 잘 알았고 서울대에서 이해찬이 국회의원을 할 때 유시민이 이해찬 보좌관을 했습니다. 근데 서로 지금 물려주고 물려받고 하면서 가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잊었는데 2007년 대선 때 노무현은 이해찬을 밀었고 한명숙과 유시민이 경선에 출마를 했어요. 그러다가 둘이가 조금 뛰는 척 하다가 이해찬을 밀면서 사퇴를 했지요. 그런데 이해찬이 3등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정동영 1등, 손학규 2등. 그러니까 그때는 노빠가 무너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통했겠죠. 자, 정두원이 유시민에 대해서 자기 대선에서 유력한 주자로 부상할 거다라고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취임 자체가 큰 정치 행위가 아니겠지만은 총선 출마를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인지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인지 정치 안 한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에는 대권 앞에 장사가 없다. 대선 주자에선 다 욕심을 낸다. 유 이사장이 방송 출마 그리고 또 책을 쓰면서 이미지 관리를 잘해서 인기가 좋다. 그래서 자기 대권에서 유력한 주자로 부각될 걸로 보인다. 자신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당신은 출마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위기가 더 좋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은 이 취임식에서 임명직 공무원이나 공직선거 출마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취임사를 했지만은 제가 볼 때도 유시민이 지금 봉화마을에 가서도 참배도 한 사진도 놓는데 저는 정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시민이 이해찬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서 이해찬을 미는 거냐? 자, 공교롭잖아요. 이해찬이 후임 아마 재단 이사장을 임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찬이 유시민을 하라 했을 때 유시민과 이해찬 간의 관계에서는 그는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수준의 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둘이 상당히 신뢰하는 관계일 거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해찬이 유시민한테 너 오빠들을 좀 상징적 수장으로 남아라. 그리고 내가 대선에 한번 갈게. 그래서 우리가 손잡고 내가 가든 아니면 내가 좀 못 미치면 네 밀어줄게. 네가 가든 둘 중에 하나가 되자. 이렇게 녹바를 재결합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적이거나 선동력에 있어서나 또 더 나아가서
대중성에 있어서 이해찬이 모자라는 게 뭡니까? 대중성이 모자라고 감성이 모자라죠. 딱 뭐 기계 로봇 같은 차가운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유시민은 감성이나 선동에서 이해찬이 없는 다른 지점을 뭔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찬과 유시민은 서로가 완전히 보완제지요. 자, 유시민은 또 이해찬이 가지고 있는 걸 못 가졌어요. 뭐냐면 유시민은 무슨 개혁정당이니 참여국민당이니 또 무슨 이 뭡니까? 노회찬의 정당, 정의당 뭐 이런 데 이르기까지 여러 정당 활동을 했지만은 뭔가 메이저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그냥 작은 정당 만들었다가 실패하고를 거듭했어요. 글 잘 쓰는 거 하고 TV 나와서 말 잘하는 거, 철학적인 거 하고 정치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해찬은 한때 DJ한테 반기도 들고 탈당도 했지만은 지금까지 그런 사람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또 돌아와서 머리 숙이고 이 성성 장구를 달려왔어요. 그러면 이해찬은 메이저 정당에서 정치를 하는 법을 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해찬은 유시민이 가지지 못한 메이저, 유시민은 마이너 정치, 이런 부분에서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이 보완제 역할을 하면서 둘 중에 누가 되든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현재 문바에 빼앗겨버린 노빠들을 다 직결시켜 보자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자, 유시민이 이 문정권 탄생 초반부에 뭐 문정권 바뀌고 난 뒤에 TV에 많이 등장했습니다만은 일상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문재인과 유시민 사이가 좀 껄끄러웠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시민이 정치 안 한다, 나는 그냥 방송이나 한다,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정했고,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측은 유시민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 정도는 뭐 보장해주자, 정치 안 한다니 좋은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 내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 관계를 봤어요. 만약에 유시민이 정치적 야심을 드러냈으면 문재인 정권 초창기에 유시민도 뭔가가 좀 문제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시민이 초반을 잘 넘기고 이제 이 문정권이 2년차 접어드는 부분에 정치 안 한다라고 하면서 슬슬 정치판에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유시민은 지금 자기가 이사장직을 수락한 이유가 정치판에 안 끌려가기 위해서 수락했다는데, 자,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이 한겨레에 이해찬이 재단 이사장이 책임자가 마땅치 않아 고민하던 차에 지난달 유시민을 만났는데, 이 대표가 유 작가에게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2019년인데 이걸 좀 거창하게 준비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반협박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있으면 언제 내각이나 청와대에 끌려갈지 모른다. 자유인으로 남으려면 재단 이사장을 해라. 자, 이랬다는데 이건 전부 저는 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해찬이 유시민에게 일주일간 전화를 하며 자네가 내 등골을 빼먹으려고 나를 당대표로 밀었다는데 그러면 자네도 내가 비우는 자리를 맡아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이해찬이 당대표로 출마하는 부분에 유시민이 적극적으로 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절대로 안 하겠다는 사람이 당대표에 이해찬이 나가게 왜 미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노빠들 중에서는 강력한 카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해찬 또한 킹메이커를 하는 척 하면서 다음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잘 돼가면 킹이 되겠다고 할 거고요. 그러면서 유시민이 보고 니는 다음에 해라 이럴 거고, 뭐 50년 집권한다는데 자기가 워낙 대중적인 정서가 안 좋아서 그렇다면
그땐 유시민이 좋아지면 이해찬은 또 유시민을 밀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다음 이 뭐 자기 주자가 임종석, 이낙연, 김부겸 이러지만은 이해찬, 유시민 이 두 듀오가 뛰기 시작하면 여기가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해찬이 아주 교묘하게 자신과 유시민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그냥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평을 하면 거기에서 핵심은 뭐겠습니까? 이해찬과 유시민이 팀을 이루어서 대권을 넘나 보려고 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제 제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 정권이 이재명을 싫어해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본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요. 이재명을 내가 좋아해서 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면 황 소장이 이런 거를 갖다가 정보로 알고 있으라고 대중적으로 쉽게 해석을 하구나라고 해야 될 건데 황 소장이 이재명이 미나 이제 오늘 제가 이러면 황 소장이 유심히 미나 미안하지만 저는 이 두 스타일 같은 사람들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저하고는 물과 기름같이 어울리지 않는 이념적 벽이 너무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보수판에 요즘 별 인물들 관심거리도 못 얻고 있는데 이 좌파들에서 벌어지는 일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문재인의 붕괴하고도 깊숙하게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해설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자, 이재명 지사가 점 논란이 커지니까 신체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체 공개도 그렇습니다. 경찰이 불러가지고 김부선이가 이야기한 데 대해서 물어야 신체 공개를 하지. 그러지 않고 본인이 느닷없이 경찰서를 찾아가서 바지를 내리고 자, 내 신체에 있는 점을 봐라. 중요 부위에 점을 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더 이상 경기도정에 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신체를 공개하겠다. 그러면서 경찰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김부선 주장 부위에 동그랗고 큰 까만 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드리겠다. 당장 월요일이라도 신체 검정에 응하겠다 하니 경찰이 뭐라는가 하면 이 지사의 신체 특징에 대해 즉시 검증할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을 거다. 자, 보통 실력자가 중요 부위의 점을 빨리 좀 봐야 된다 하면 경찰이 그래서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월요일 날 와가지고 점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점 확인하러 오라고 이래야 될 건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점을 빨리 확인할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가요. 이제 좀 있으면 점을 확인해 주면 뭔 소리가 들겠습니까? 점 뺐다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하는 거를 보면 저는 이해찬이 이런 구설수를 갖다가 불러일으킨 것도 이해찬의 인격적인 한계고 또 더 나아가서 정권과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거는 또 좌파적 신념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해찬이 문재인을 특정 재벌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뉘앙스로 말한 것은 좀 잘했다고 봐요. 맞는 이야기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과거에 노무현 정권에서도 받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이해찬이 할 수 있는 거지. 이재명입니다. 제가 혹시 이름을 잘못 이야기하면 양해를 하길 바랍니다. 그런 공격을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야기한 해경궁 홍씨 아이디에 대해서도 경찰이 그냥 계속 부합되는 인물이 확인 안 됐다면서 시간을 끌고 가고 또 이재명 기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입장으로서는 이거는 그냥 사람이 말라 죽는 겁니다.
차라리 어느 날 돈 얼마 먹었다고 와서 확 잡아가 버리는 게 낫지. 그것도 아니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제 점을 확인하니 안 하니 하면서 끌고 가는 거. 이거는 뭔가 하면 말라 죽이자라는데 다름없는 거예요. 이 정권의 목적이 이재명을 뭐 비리 혐의로 형을 떨어서 어떻게 하자라는 쪽이 아니라 항상 어떤 도덕적인 문제로 정치적으로 거의 이렇게 탈락해버리는 쪽으로 만들려고 한다. 안희정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이재명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재명이 북한하고 무슨 교류 협력을 발표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 다음에 경기도 국감에서도 이재명 국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의 공무원들도 죽겠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참 이 정권 보면 같은 편들도 말라서 잘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강경화, 정말 전 국민에게 강경화를 일으키는 발언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자, 외교관이 영어 하는 거는 뭐 기본인데 그래도 외교관 중에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외교관 중에 영어가 부족해서 외교장관이 되어가지고 좀 망신살이 오른 사람들이 절비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력에 비해 한국 외교관들이 영어가 좀 떨어진다 이랬는데 요즘 외교부에서 강경화가 영어 공부 제대로 하라고 외교관들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불호령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강경화는 뭐가 부족합니까? 외교관으로서의 정무적 감각이 없지요. 자, 외교관이 영어가 부족한 게 문제냐 아니면 외교관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자질, 소양, 지식, 판단 이런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어떤 거가 중요하다 보십니까? 자, 바른미래당의 이준석이 비외무고시 출신의 강경화가 외교부 군기잡기를 하고 있다. 영어 못한다고. 지는 영어 잘하니까. 자, 역관 출신을 외교장관으로 시킨 결과의 참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통역 잘하는 사람보다 외교적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외교부의 수장으로서는 더 중요해요. 외교부의 하급 공무원들로서는 통역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외교부의 수장은 외교적 관점을 머릿속에 넣고 살았고 또 더 나아가서 외교에 관한 공부도 학문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이 실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사명, 가치관 등이 확고하게 있고 국제 외교사나 사례에 대한 이 부분도 있고 또 실무적으로도 초임 때부터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장관까지 올라와야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과거에 DJ 때 특채돼 가지고 통역 한번 하고 그래가 또 외교부에 낙하산 공무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정권 바뀌니까 또 유엔으로 또 끈을 대어서 가서 거기에 또 좀 하고 있다가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외교부에서 요구하는 이 외교적 정무 감각은 없는 사람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오죽하면 트럼프가 문재인하고 통화할 때 영어 잘하는 당신의 외교장관을 TV에서 봤다. 그 사람을 자주 보내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장부성 일본 간사이 외국어 대학교 교수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외시 합격해서 15년간 외교부에 근무하다가 일본에 있는 대학으로 옮긴 장 교수는 본부 서기관이나 과장이 되면 매일 읽어야 하는 전문 등, 그러니까 외국 대사관 등에서 보내온 전통 문서 등 문서가 몇백 페이지는 좋게 되는데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을 신속히 읽고 핵심을 짚어내는 과정 모두 우리말로 한다.
영어가 좋은 외교관이 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일본의 외교관들이 영어가 떨어지죠. 그렇다고 일본의 외교 기술이 모자라냐? 한국보다는 엄청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경화가 오이사 조치 해제를 국감에서 말했다가 자질에 이렇게 시비가 걸렸는데, DJ 때 통역관 출신으로 영어 능력 외에는 검증된 게 없던 사람이 외교부에 와서 고위직으로 있다가 한마디로 이하 여대 라인 탔겠죠. 그러다가 뭐 유엔에 가서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 유엔이라는 게 무슨 뭐 크게 의미가 있는 데입니까? 그러다가 영어 잘한다고 외교부 장관으로 시킨 이 정권, 한마디로 바지 사장이 아니라 치마 사장, 영어 잘하는 치마 사장 하나 갖다 놓고 진짜 중요한 거는 저들끼리 다 주무르고 그 치마 사장한테는 밖에 간판으로 내세워 가지고 욕먹을 일을 영어 잘하는 여성이 커버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어는 수단에 불과하지 외교관에게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이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강경화가 이게 왜 지금까지 장관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문정권에서 보면 또 다른 강경화가 곳곳에 있습니다. 전부 간판들을 앉혀놓고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이 주무르는 거죠. 김동연 기재부 장관도 제가 볼 때 또 다른 강경화라고 봐요. 그 사람 실력 있다지만 지금 경제가 이 모양이 되어가는데 김동연의 실력을 본 적이 없어요. 국방부 장관 송영무나 또 새로 된 사람도 또 다른 강경화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런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하고 조명균이도 강경화고요. 지금 이 정권에 소신이 있는 장관이 어디 있으면 위원회는 또 다른 강경화 아닙니까? 곳곳에 강경화가 넘쳐나고 있어요. 송영길이가 북한의 여명거리라고 강남에 해당되는 그 동네를 보고 홍콩과 싱가포르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개발 후에는 경제가 호전돼서 행복하게 살려는 가족주의적 나라다. 이렇게 며칠 전에 말을 했지요. 자, 다른 말은 모르겠고 홍콩하고 싱가포르이 가지고 있는 저력과 지금 북한이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위로 그냥 쾌행한 거리 위에 올려놓은 건물을 보면서 그것이 홍콩과 싱가포르가 구별이 안 된다 하는 발언을 하는 걸 보면요. 원래 독재 국가에 갈수록 상징물을 거창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높은 탑도 올리고 높은 건물도 올리고 넓은 광장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사람 겁주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보면 전제, 왕정, 황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짓거리를 했어요. 그런데 북한의 그런 빌딩을 보고 싱가포르, 홍콩하고 구별이 안 된다 할 정도면 송영길의 인문학적 소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